네, 자, 한동안 잠잠했었죠.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거래단위 축소 문제가 어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하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도는 등 이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화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리디노미네이션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어제 그 하는 국감장소에서 네, 모 국회의원이 이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의 입장이 어떠냐 할 때 이주열 총재께서는 정전의 입장대로 국회부터 이렇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여건이 어렵고 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계층 간 어떤 정책으로 볼 때는 이러한 리디노메이션 물론 화폐 개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화폐 개혁을 인식하는 광의 화폐 개혁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상당히 이 논의가 굉장히 좀 우리 경제 여건이나 국민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분이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이런 측에서 사실 그 회의적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아무튼 간에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재테크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리디노메이션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노미네이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언제부터 그 리디노메이션 이 얘기가 많이 거론된다 하는데요. 리디노메이션, 디노메이션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디노메이션은 시청자분이 매일 이렇게 리디노메이션의 표기를 당하고 있죠. 당한가 하니까 접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배경 뒷면에 우리 그 정 PD께서 오늘 아침에 방송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는 저게 뭔가 스시 돈가스? 스시 돈가스라는 게 있습니까? 저기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5,500원인데 5.5로 표시하죠. 네. 그리고 이쪽에 쫄면이 5,000원인데 5.0. 네, 그리고 치즈로 하면은 3,500원인데 3.5. 네, 라면이 이렇게 비쌉니까? 3,000원입니까? 네. 그래서 3.0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지금 실제로 그 일상생활에서 국민분께서 접하시는 이런 리디노메이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화폐 가치의 그 기본적으로 변경 없이 거대나를 이제 축소하는 이것이 리디노메이션이다 이렇게 보되겠는데요. 네, 대체로 보면 2005년 이후에 각국들은 내용에서는 다소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는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하는 이런 국가들이 성공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논의는 되고 실제로 추진하는 국가도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가장 그 최근에 이렇게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하는 국가가 이렇게 베네수엘라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IMF 전망 보면 올해 들어서 한 100만 프로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다 보니까 대단하네요. 기존의 그 화폐 네. 가치가 실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다른 목적이 더 큽니다는 10만 분의 1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던 것이 가장 최근 사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한해 국감장소에서 꼭 국회의원분들이 사실상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는 또 경제상정 관계없이 리디노메이션을 언급하고 일부 경제신문에서 리디노메이션을 하나의 그냥 이런 때마다 사실 그 타업 뉴스로 다루다 보니까 실제 단행 여부와 관계없이 2000년서부터 이 문제는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었던 문제고 네. 또 이거에 대한 공감도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형성됐던 때가 지금은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는 아마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의 최순실 게이트에서 기득권에 대한 혐오증, 부정부패 문제 물론 현 정부가 그 강함을 촛불을 해서 깨끗해지자 이 열망 속에 현 정부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불거졌던 리디노메이션 화폐 개혁 문제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거론할 때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도 사실 어떤 본인 자신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 정 PD께서 여기 뺐습니다. 웬
리노베이션 논쟁이냐 이렇게 이제 아까 자막에 이제 그 제목에 나갔죠. 그래서 느닷없이 화폐 개혁 문제로 리노베이션 얘기가 나와서 지금 아마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특정 국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경우가 많은데 이 개혁을 단행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나름대로 충분히 리노베이션 그 단골 메뉴처럼 네. 국정감사에 그 등장하는 것은 우리 여건으로 볼 때에는 리노베이션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 같은 거 네. 유리한 점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되니까 장단점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그렇게 언급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드께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을 때 장점, 이점, 그다음에 단점 이런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좀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경 뒷면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춰준 것은 뭐 7점 하는 것보다 7.0 하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거리의 편의를 제거한다든가 그다음에 7점 하면 공을 3개 써있죠. 네, 그럼 그렇죠. 7.0 하면 공을 한 개뿐이 안 써도 되죠. 네. 그래서 기장 처리 간소화하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리노베이션을 단행할 때 가장 큰 이렇게 장점을 그렇죠. 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명확한 효과는 아닙니다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억제한다든가.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10만 브레일로 리노베이션을 단행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100만 % 정도 되니까 기존의 그 리노베이션을 단행하지 않았을 때는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화폐 실질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리노베이션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또 물가 리노베이션은 일종의 고평가가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억제한다. 이런. 근데 반드시 우리가 보면 이걸 그 회계 분석하고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또 리노베이션을 단행하는 국가는 이 효과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베네수엘라 같이 실패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요. 또 대외 의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죠.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는. 그리고 부정부패, 위조지폐를 방지한다든가 지하 경제를 양성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현 정부 들어서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장 처리의 간소화, 거래 편의 제거보다는 부정부패, 위조지폐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지하 경제를 양성한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리노베이션 얘기가 주로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걸어놓은 게 이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또 시청자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점적인 측면에서는 화폐 개혁은 역시 뭐냐 불안하죠. 어떤 형태의 화폐 개혁은 불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상당히 불안하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동산 투기를 이거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폐가 신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주저 비용 그다음에 각종 또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 투입 많이 하고 ATM 시스템 들어가고 뭐기 때문에 굉장히 교환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만만치 않다. 국가마다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르다. 제가 사실 2010년 이후에 화폐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의 이렇게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비춰보면서 반드시 뭐냐 리노베이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장점도 각국에 처해 있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장점도 상시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장점은 아니다. 단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단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 그 신용화폐 사회에서 보면 국민의 태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인식에 따라서 이 장단점도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장단점도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장단점이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히 좀 잊을만하면 이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 특별한 좀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정부패가 심화되든가 이런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오늘 이 방송은 경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렇게 금리 위기에 대불균형이 심해졌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중 부동산 자금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 일부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든가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균형 문제를 얘기할 때는 뭐든지 그렇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에 사람에 있어서도 몸체에 맞게끔 지능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요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투명성, 경제에선 지능이 투명성, 반대로 얘기하면 부정부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하드웨어, 외형상 몸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수출 규모, 광의적으로 보면 무역 규모, 수입까지 포함해서. 근데 지금 대외 경우는 수출 규모로 따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GDP 규모, 그리고 시가총액. 시청자는 아시겠죠? 외환 보유 네 가지 따진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 세계 11위, 시가총액 세계 8위, 7위, 지금 조금 떨어져서 한 9위 정도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9위, 그래도 10위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출 규모로 이렇게 볼 때는 세계 8위 정도. 그 다음에 외환보고 칠 때도 세계 한 8위, 9위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전부 세계 230개국 중에서 한 10위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선진국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부정부패 얘기하는데요. 부정부패는 올해 독일의 국제 투명성 기구가 가장 공신력 있는 부패도 지수를 보면 조사된 180개국 중에서 51위. 그러면 상위 국가들은 대부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10인데 사실 인체에 해당되는 건 세계 10인데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은 51위로 굉장히 뭐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증권 방송이니까 세계 글로벌 지역의 벤치마크 지수에서 어제는 국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신용도를 따져봤습니다는 단기적인 퀘리 자금에 이렇게 벤치마크 지수가 시청자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모건 스탠리 지수 많이 하죠. 세계 양대 지수인데요. 그렇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드웨어를 이렇게 중시해서 이렇게 평가하고요.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 지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10위니까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9년서부터 선진국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모건 스탠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선진국의 예비 명단 들어갔습니다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게이트 부정부패 이렇게 증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예비 명단까지 탈락되는 그래서 신흥국으로 들어갔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실 그 리드로메이션 문제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리드로메이션 얘기를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좀 다른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좀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떤 부작용이 좀 뒤따를까요? 두 가지 측면이죠. 네. 요즘 그 증시를 볼 때는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변동성이 주가에서 등락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우리 관계 자체적에서 이렇게 그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 측면에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편입 비율이 중국의 그 의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중국 경제 모습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중국의 그 쏠림 현상에 따라서 우리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뭐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제외. 그러면 우리가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화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해지는 측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팀스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선진국 지수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시하는 모건 스탠리 지수는 뭐냐면 신흥국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경제 대전환기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경제 대전환기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좋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좋다. 또 증시가 좀 좋게 평가한다면 이때에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의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고 증시가 좋을 때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대우받다 보니까 네. 외국 자본이 과다하게 유입된다. 그러니까 주가는 경제 여건에 비해서 선진국 대우를 받으니까 과다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과다하게 올라가서 뭐냐 올해 연초에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을 생각하지 않고 네. 외국 자본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경제 여건에 관치 우리 증시가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올해도 뭐냐 올해도 유포리아 현상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보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대책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증권사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최대 이렇게 최고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시청자분이 많은지는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 그 이렇게 증권사의 CEO 분께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대 자본사 중에서 이렇게 다른 그 자본사의 4대 자본사 자본운용사의 한 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은 다들 알 겁니다. 근데 증권사에 이렇게 나오신 분은 올해 사실 그 증권시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신중을 이게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어둡게 보인다.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자산운용사에 나온 분은 올해도 뭐냐 증시가 아주 무척 많이 간다. 대상성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이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분의 얘기가 맞았을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주가는 뭐 항상 맞는 거 아닌 거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뭐냐 그렇게 경제 여건에 비해서 이렇게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 것이 실상 뭐냐 우리 경제를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뭐냐 그걸 생각해서 과대하게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경제 여건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 이 측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올해 증시를 보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증시가 고개를 숙이죠. 고개를 숙이면 이제는 선진국에서 신흥국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외자 이탈이 좀 빠르게 되는 거죠. 이달 들어서 뭐냐 외자 이탈이 거의 한 3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떤 건 선진국 대우 받고 어떤 건 신흥국 대우를 받으니까 여건이 될 때는 선진국 받아서 더 쏠리게 된다. 자, 그러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나쁠 때는 신흥국 대우를 받는다. 거꾸로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겠습니다는 신흥국으로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이탈이 좀 많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확대된다. 네.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 쏠림 그렇죠. 현상 때문에 더 변동성이 증폭되는 네.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를 금융 변수의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이다. 그리고 경기 순행성이다 하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경기 순행성은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청자분의 그 바이올이 된 것처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바이덤 이것을 한 나라 경제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의 순환이라 하는데요. 자, 경기의 순응성은 뭐냐? 자,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진국 대우를 받으니까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신흥국 대우를 받으니까 경기가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의 진폭이 경기에서는 주기가 있고 진폭이 있습니다. 진폭이 더 확대되는 이 경기 순응성이라 하는 이런 표현. 프로사이클리시티라 해서 경기 순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다음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순응성이 이렇게 좋을 땐 더 좋게 되고 나쁠 땐 더 높으니까 경기의 진폭이 좀 커진다. 그럼 경기 진폭이 커질 때는 경제 주체들이 뭐냐? 자, 경제 계획을 세우거나 기업 경영을 하거나 경제 정책을 운영하거나 할 때 경기의 진폭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계획 잡기가 어렵다. 계획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근데 플랜 A, 플랜 B 해서 이게 뭐 보기에는 좋습니다는 일단 이런 얘기죠. 한국 증시가 낙관적으로 가면 주식에 투자하세요. 한국 경제가 간다. 나쁜 쪽으로 가면 이렇게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습니다. 페이퍼. 우리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라든가 대우경제에서 이렇게 페이퍼 쓸 때 참 모양새는 좋거든요. 그러면 플랜 A를 가려는 거냐, 플랜 B를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냐, 더 계획이 더 경제 주체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구자를 위한 책임 회피를 위한 이 연구가 되다 보니까 동시에 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플랜 A, 플랜 B, 시나리오 A, B, C 하면 도대체 옳은 거는 거 아니야? 차라리 얘기하지 말라 하는 얘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 지금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 지금 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이 언급을 되는 게 좀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선진국 지위에 맞게 좀 부패도 척결하고 화폐 거래 단위도 좀 변경을 해서 좀 잘 돼보자 이런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상황만 감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상황만 감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노베이션 얘기 단골 메뉴처럼 하면 네. 그만큼 말씀하신 게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요 장점도 어제 그 말씀하신 국회의원분들도 꼭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점도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다. 경제 여건에서 다르다.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장점도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폐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의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뭐냐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외신에서도 지금 한국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사실상 뭐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의제로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장점들, 매력 있는 부분, 말할 수 있는 매력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2010년 이후에 광의 화폐 개혁 이런 화폐 개혁을 좀 많이 단행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조 지폐에서 북한의 위조 지폐에서 미국의 신용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2010년에 미국도 광의 화폐 개혁 신권 발행했죠. 그래서 이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50, $100를 액면 건정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1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거래량이 한 80%를 차지하는 $1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2008년에는 미국의 $100가 뒤쪽 부분이 전부 뭐냐 푸른색이다 해서 그린백이라는 표를 썼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의 신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린백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름다운 화폐가 됐습니다. 빨간색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위조지폐 방지 기술을. 예. 그리고 2000년 일본도 단행했죠. 만행, 5천행, 이렇게 천행 신권을 단행했고, 네. 그다음에 2010년 중국도, 2020년 인도네시아도 다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폐 거래단을 축소하는 리드러메이션은 신흥국들이 대부분 추진했다. 그래서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인도를 제외한 전부 실패하는 국가들이죠. 올해 들어서는 뭐냐 베네수엘라 단행했죠. 페트로 최초의 원유와 결부된 상품 법정 가상화폐 페트로 네, 발행했죠. 그랬죠. 이것을 리드로메이션과 연계해서 추진했죠. 실패 이렇게 됐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는 네. 2010년 광의 화폐 개혁은 정치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 그러나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거의 다 실패를 했다고 봐도 좀 무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신권 발행을 통해서 의도했던 목적은 좀 달성을 했을까요? 네, 네. 사실은 각국의 화폐, 광의 화폐 개혁입니다. 네. 여기 리노베이션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이렇게 단행했을 때 특징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성공을 했는데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거래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네. 리드로메이션을 단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화폐 위조지표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치권과 목적이 결부된 정치권의 이유가 결부되지 않는 이런 그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대부분 다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리드로메이션과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실패했다. 그랬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물가를 앙등하는 문제라든가 부동산 투기하는 문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부정부패도 잡히지 않은 그래서 정치권의 목적을 결부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비춰줬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도만 모디 정부가 2010년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추진했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청자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2015년 5월 달에 모디 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디노믹스 소위 구자라트 성장 모델을 인도 전체에 확장시켰던 구자라트 성장 모델에 대해서 1단계를 성공했는데요. 인도는 사실 카스테이드를 유지하는 관계로 해서 이 고액권 1,000루피, 2,000루피 종전에 같은 그 고액권을 약 기득권이 90% 이상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기득권은 개혁에 굉장히 저항한다. 변화에 저항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다시 한번 러셀 교수가 얘기했던 세컨더리 테이크업, 제2차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기득권의 90%를 갖고 있는 이런 국권을 신권으로 사실 3주 주면서 바꾸지 않으면 종이 조각이 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마감시였던 11월 30일 날 자정을 기해서 종이 조각이 되니까 쫙 해서 건물에서 그냥 기득권들이 이렇게 화폐 개혁에 저항하는 상태에서 싹 종이 조각을 뿌렸던 이런 시각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리드로메이션을 결부된 특정 정치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화폐 개혁은 전부 실패다. 그것도 실패도 굉장히 베네수엘라 것처럼 이렇게 경제 파탄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국가들도 또 북한도 그때 당시에 리드로메이션 화폐 개혁을 했던 사람들 박무식계 이런 사람들 전부 숙청당하는 이런 물론 이제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시대죠.
이런 시대 때 이런에서 실패 사례도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도를 제외하고 다른 신흥국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네, 화폐는 가장 네. 보편적입니다. 네.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경제권에 따라서 그때 국민들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 다르겠죠. 다르게 나타난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결부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맞습니다. 순수한 국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행해야 된다. 그래서 리드노메이션은 국회의원분들이 결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각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주열 정책께서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상당 부분은 그런 대목에서 이주열 정책께서 연임됐습니다. 그 전서부터 이 리드노메이션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연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정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 경제에서 보면 기득권에 이게 보수와 진보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득권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득권에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받는 편이 모르겠으면 경제 효율이 이렇게 높은 계층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재산 축적이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는 네. 또 이제 부의 대물림하는 상태에서 대체로 보면 경제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화폐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중하계층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리드노메이션이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고 또 중하계층들이 표심이 1인 1표지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표심을 얻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실패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과거의 실패 사례를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여주지 못하고 왜 실패 원인냐를 상세하게 비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는 사실상 이렇게 짧은 순간에 얘기했을 때 하나의 공감되는 일단은 리드노메이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경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도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사실 주도를 해야 된다. 국민의 공감대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화폐 것 같은 이런 문제는 사적 이익 목적이 아니라 프로 퍼블리커 정신 공공선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 논리에 밀려서 추진하면 대부분 다 실패한다. 그만큼 화폐 개혁이 실패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은 이 리디노미네이션 문제가 거론될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해결책도 함께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충분히 이게 2000년서부터 하는 국정감사마다 사실 이게 논의됐다는 것은 네.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성은 있죠. 필요성에서 간단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초반에 화폐 개혁을 추진한 이로 그냥 거래 단위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경쟁이 커져. 지금 회계 단위 경까지가 그렇죠. 공수가 쫙 해서 이렇게 노트에 한 줄짜리로 다 못 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피디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리드노메이션 같은 비슷한 이런 행위를 이렇게 행위를 좀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부패 척결 문제, 위조지폐 방지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는데요. 가장 주도한 것은 경제가 안정될 때 그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될 때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무슨 하늘의 국감 장소에서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2%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국감 장소에서 마치 국민의 경제 생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심정 생각하지 않고 느닷없이 당권 매니표를 리드노메이션 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한 국회의원분들의 얘기지만 이게 국민들의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탁스럽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할 것을 권한다. 필요성은 인정,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정되고 이런 화폐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때 필요성은 있으니까 이런 분에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경제 여건이 얻을수록 그렇고 또 이렇게 마치 리드노메이션을 얘기해야 내가 이렇게 경제 지식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의 과신용어로
이 얘기를 좀 거론해 주지 않았으면 바랍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경제를 생각해서 진짜 안정될 때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거래단의 축소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철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